안녕하세요. 낭독 덕후가 읽어주는 책방의 낭독 덕후입니다. 저 혹시 로맨스 좋아하세요? 다시 할게요. 혹시 로맨스 좋아하세요? 가백의 마음을 빼앗기면 계약은 종료된다. 사랑하지만 곁에 있기 위해서 계약을 깰 수도, 사랑을 드러낼 수도 없는 그와 그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건 뭐야?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은 그녀, 은재이. 심장도 신장처럼 2개씩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급하면 하나 떼어낼 수도 있고. 같은 장자 돌림인데 심장은 왜 하나밖에 없는지. 어느새 제이를 사랑하게 돼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그 전세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로 채운 남친과의 버킷리스트를 제이와 세계는 모두 실현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의 간단한 리뷰와 낭독을 같이 해볼 건데요. 먼저 책에 대한 소개와 이제 리뷰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남은 부분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팩토리9 출판사 클로에 윤 작가님의 어느 날 너의 심장이 멈출 거라 말했다 라는 책입니다. 네, 어느 날 너의 심장이 멈출 거라 말했다의 내용은 23살 남자 주인공 전세계가 부잣집 자제분인 21살 여주인공인 은재이를 만나 100일간 계약 연애를 가불관계로 맺는 것입니다. 왜 100일간이냐 하면 여주인공인 제이가 심장병을 앓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애를 통해 100일간 계약을 맺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이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로맨스보다는 로맨스 판타지에 가까운 소설입니다. 하지만 설정만 판타지일 뿐이지 굉장히 일상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제이 연애물이 좀 많이 떠올랐는데요. 혹시 일본 연애 청춘물 많이들 보시나요? 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 소년, 소녀를 만나다 류의 클리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만 설명해드리면, 주인공인 소년이 어떤 소녀를 만나서 사랑과 성장을 해가는 청춘 연애물이죠. 유명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는 너의 이름은 있고요. 소설로는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 같은 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경우에는 각 챕터별로 내용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챕터별로 일어나는 이야기들과 주인공들의 감정 변화,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 일상적이면서 재밌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쉬운 말들로 상황이나 감정 등을 잘 표현하다 보니까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잘 안 읽으시는 분들도 단어에 대한 어려운 말들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읽으면서 쉽게 몰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소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일간의 계약 연애를 통해 두 주인공이 시한부 여주인공 제이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뤄나가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꽁냥꽁냥하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마치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유사 연애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묘미인 둘의 계약 연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도 굉장한 이제 흥미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둘이 정말 사랑에 빠질지, 아니면 계약이 해지가 될지, 아니면 시한부인 제이가 도중에 사망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결말에 대한 갈증이 정말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이 소설에 스며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게 되거나 진심으로 사랑을 할 때 자신의 습관이나 행동, 버릇들을 제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꿔나가잖아요. 그걸 이제 이 소설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걸 느끼고 싶다, 아니면 그냥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꼭 다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소설을 읽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첫 만남.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첫 번째 날이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했다. 우중충한 대기에 건조한 칼바람. 전형적인 한국의 겨울 날씨였다. 이런 날씨에 집 밖으로 나온 이유는 별거 없었다. 지난주 내내 집에만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지 않으면 수돗물을 받아 마셔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에 후드 점퍼를 껴입고 동네 편의점으로 나섰다. 사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 그냥 바람이나 쐴 겸 나온 길인데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 줄은 몰랐다. 매서운 눈바람에 이목구비가 얼어붙었다. 집 밖으로 나온 걸 즉각 후회하며 편의점 냉장고에서 세계 맥주 4캔을 골라 손에 들었다. 차가운 알루미늄 캔이 손목에 닿자 닭살이 돋았다. 그러다 문득 오늘의 약속이 생각났다. 맥주는 집에 오는 길에 들러 사기로 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 도착한 곳은 뭐라 설명하기 힘든 고상한 인테리어의 카페였다. 카페 안은 춥고 우물한 날씨와 대조적으로 따뜻하면서 안락했다.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베토벤인지 모차르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둘 다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하품이 저절로 나왔다. 2층 밖으로 내다보는 경치가 꽤 운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없는 이유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8,000원이나 하는 바가지 요금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내 취향과는 거리가 먼 낯선 공간이 어색해서인지 왼쪽 다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달달달 떨렸다. 묘하게 불안했다. 주디, 네 아가씨, 내 그림 가져와 라고 말하며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여자의 목소리를 그녀와 마주 앉은 지 10분 만에 처음 들었다. 물론 나에게 건넨 말은 아니었다. 그녀의 개인 비서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식상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녀의 목소리는 레모네이드만큼이나 상큼했다. 탄산이 기준치를 초과한 레모네이드. 적잖이 건방졌고 야무졌다. 새빨간 벨벳 헤어밴드가 찰떡같이 잘 어울렸다. 그게 그녀의 첫인상이었다. 주디라고 불린 그레이스 켈리 스타일의 세련된 30대 여성이 1층에서 벽걸이 TV만한 크기의 캔버스를 들고 올라오는 동안 내 맞은편에 앉은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밖으로 뻗어나간 내 다리 끝에 멈췄을 때 조던 하이드로 슬리퍼 사이로 삐져나온 발가락들이 보였다. 불안함의 정체를 알았다. 맨발의 슬리퍼 차림으로 너무 멀리 나온 것이다.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듯한 그녀의 표정은 마치 조카 시온이가 내 무릎 위에 토했을 때 지었던 나의 표정과 흡사했다. 약속을 잊고 있었던 건 실수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약속을 펑크 내버릴 걸 그랬다. 그랬다면 그녀가 지금 짓고 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표정을 지었을 텐데. 나에게 바람 맞은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그레이스 켈리는 캔버스 한 귀퉁이를 테이블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놓고 내 눈높이에 맞게 반대쪽 귀퉁이를 들었다. 기함할 정도로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그림이 괴기스럽게 보였다. 본인이 그렸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내가 발로 그려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이게 뭘로 보여? 라며 그녀는 꼬아 올린 다리를 까딱거리며 물었다. 나에게 던진 첫 질문이었다. 나는 시야 전체를 가린 괴상한 그림의 정체를 파악해보려 애썼지만 전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추상화인지 풍경화인지 최소한의 힌트도 없이 맞춰보라는 건 가위를 낼지 바위를 낼지 맞춰보라는 것과 수준이 비슷해 보였다. 어떤 대답을 해도 틀렸다고 할 것 같아서 아무 말이나 했다. 히드라야? 잘 그렸네. 한마디 툭 뱉고는 앞에 놓인 아메리카노를 후후 불었다. 18,000원짜리 커피라면 해장국처럼 뚝배기에 한 그릇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양도 더럽게 적은데 설마 맛까지 없는 건 아니겠지. 커피 잔에 조심스럽게 입술을 대고 공기와 닿아있는 층을 한 겹 걷어내듯 후루룩 들이마셨다. 소리가 너무 컸다. 테이블 위엔 정적이 흘렀다. 고개를 들자 그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뭐? 히드라? 그쪽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딜 봐서 자포동물이야. 이건 꽃병에 꽂힌 우아한 7송이의 알핀로제스라고. 예술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군. 이라는 말을 했다. 실소가 터졌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념 파악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히드라를 히드라로 본 것이 예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7송이 꽃을 7개의 촉수가 달린 히드라로 그려놓은 그녀의 예술적 재능, 아니면 조그만 몸뚱이에 달린 양팔과 10손가락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소심하게 반박했다. 나도 알아, 예술. 인생은 짧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흥. 훌륭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안목이 없다는 건 여자 보는 눈도 터무니 없다는 뜻이야. 미적 감각체로 나랑은 수준이 맞지 않아 라고 그녀가 말했다. 꽤 귀엽게 들려서 피식 웃음이 났다. 여자 보는 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를 법한 어린 여자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가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 여자를 대한다면 그거야말로 인류의 종말이다. 나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히드라인지 꽃병에 꽂힌 꽃인지 모를 그림을 파리 쫓듯 손으로 휙휙 쫓아냈다. 커피 맛은 그냥 그랬다. 내 여자는 내가 알아서 고를 테니까 히드라 좀 저리 치워줄래? 면접이라면서 이게 끝이야? 새초롬하게 눈을 한 번 흘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랑 일하게 되면 그런 말은 금지야. 내 여자니 어쩌니 하는 말. 경박스러운 단어 사용은 피해주길 바래. 라고. 내 여자라는 말이 어딜 봐서 경박스럽다는 건지. 애초에 그녀가 그림을 보여준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였다. 처음부터 예상했듯이 그 그림이 무엇이든 내가 뭐라고 대답했든 대화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컸다. 어쨌거나 나는 이 비정상적인 만남이 공식적으로 면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며 삐딱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가 야무지게 물었다. 일단 허우대는 멀쩡하니 외모는 합격. 지병은 있어? 병역은? 정가는? 전동 칫솔 사용해? 등 전부 대답해놓고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짚어보았다. 이상한 여자네. 그게 중요해? 뭘 그딴 걸 물어보냐는 내 표정에 그녀는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치석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신분증 1이네. 주디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남자 성범죄 이력 조회 좀 해줘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다 말고 어이가 없어서 동작을 멈췄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치아에 치석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갖는 편집증 환자에게 치조당하듯 하니 이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데려다 놓은 두 다리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쨌든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면접을 보러 나온 이상 내가 하게 될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겠지만. 계약서나 꺼내봐. 준비한 계약서를 꺼내놓으라는 내 요구에 그녀의 비서인 그레이스 켈리, 주디라고 불리는 여성이 커다란 서류 봉투에서 서너 장의 A4 용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놨다. 나는 심드렁하게 그것을 집어들고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단기 고용 계약서. 갑과 을은 아래의 고용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장소. 을은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갑이 원하는 곳에서 근로해야 하며 해외여행 결격의 사유가... 읽는 걸 멈췄다. 해외라니. 여건이 없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광범위한 건 곤란하다. 비즈니스를 삶에 끌어들이지 않는 건 나만의 철칙이다. 다시 말해 앞에 앉은 여자와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면서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장담 못한다는 얘기다. 나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든지 내 기준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장소,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이나 야외에서의 일은 사절이다. 애초에 선은 확실하게 그어야 빠져나올 때 유리하다. 할 거야 말 거야. 조금만 더 읽어보고.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00일. 다만 갑이 계약 종료 이전 사망할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사망할 경우? 계약서를 읽다 말고 다시 한번 멈췄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갑이 사망할 경우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는 건가? 계약서를 써봤어야 알지. 대학생, 공시생, 취준생, 지망생. 뭣도 되어본 적 없는 나로서는 난생 처음 보는 이 면접이 맞선인지 소개팅인지도 헷갈린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슬리는 건 네가 왜 갑이야? 요즘은 갑을 계약서 안 쓰고 동등한 입장으로 작성하는 거 몰라? 그녀는 턱을 괜 채 빨대를 입에 물고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꼬아올린 다리를 까딱까딱하며 할 거야 말 거야 하는 말만 되풀이했다. 마치 얄미운 샴고양이 같았다. 앳되고 하얀 얼굴에 저절로 시선이 갔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예쁜 얼굴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눈의 크기, 속눈썹의 길이, 코의 높이 등 구체적인 생김새보다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색깔보다는 톤,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미약하면서 지속적인 무드, 살이 닿았을 때의 온도, 숨결의 향 등에 더 민감하지만 모든 조건에 앞서 일단 그녀는 탈락이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여자와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제3조 임금.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억 원을 지불하며 10일 기준으로 300만 원씩 추가 지급? 계약서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계약금 3억? 이 여자가 진짜 정신이 나간다.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심취한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그녀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살며시 속눈썹을 들어올리고 왜? 돈이 적어? 하고 물었다. 나는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300만 원을 껌값 취급한다면 이쪽에서도 그렇게 여길 작정이었다. 구겨진 계약서를 들고 마저 읽어내려갔다.
제4조 근로범위. 갑의 남자친구 역할로서 연인 관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함께한다. 단, 갑이 허락하지 않은 스킨십을 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 또다시 읽는 걸 멈추고 앞에 앉은 여자를 빤히 보았다. 이 부분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너 뭔가 잘 모르나 본데, 연인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오직 스킨십밖에 없어. 스킨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일은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 이거 계약 내용이 엉망진창인 거 알아? 나는 내 말에 그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했다. 그 후로도 계약서는 온통 진흙탕이었다. 곳곳에 발이 빠져 매끄럽게 읽어나갈 부분이 거의 없었다. 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5번째로 읽는 것을 멈췄을 때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걸 느꼈다. 을사조약 이래 가장 불합리한 계약이었다. 휴일도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갑의 재량에 따른다는 부분까지 읽고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맞췄다.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라는 말에 마음 같아서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찢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일단 사인하면 계약금 3억 원, 열흘에 300만 원이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못할 것도 없었다. 비위 맞추기 까다로워 보이긴 해도 나는 전문가니까 눈 딱 감고 100일만 버텨보기로 마음먹었다. 오케이, 콜. 여자는 손때 하나 묻지 않은 명품백에서 몽블랑 펜을 꺼냈다. 계약에 동의하면 사인하라는 말에 계약서 마지막 장을 마저 훑었다. 계약에 대한 일체 내용은 비밀을 유지한다. 을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일방적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3배로 반환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끝이 아니었다. 제일 마지막에 인쇄된 글자가 아닌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띄었다. 을이 갑에게 마음을 빼앗긴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100% 반환한다. 흠칫 놀랐다. 야무진 글씨체를 보니 직접 쓴 것 같았다. 마지막 조항을 보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망설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계약서에 주저없이 사인했다. 계약서를 받아든 여자는 그제야 내 이름을 확인했다. 전세계? 이름이 전세계야? 좋아.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봐. 사랑하는 여자의 그림을 본 남자친구의 반응. 레디, 액션. 와, 멋지다. 야, 잘 그렸네. 누가 봐도 꽃병에 꽂힌 꽃이다. 야, 어떤 미친놈이 히드라 따위에 갖다 대? 하란다고 그걸 하고 있는 내 행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병통과 폐단을 보여준다. 돈에 휘둘리는 건지 이 여자에게 휘둘리는 건지 한순간 자아가 무력해짐을 느꼈다. 앞으로의 100일을 몹시 빠른 속도로 상상해보았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온갖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녀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계약을 당장이라도 물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긴 생머리를 사르르 쓸어 넘기며 웃었다. 내 이름은 제이야. 은제이. 이건 내 연락처.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계약금 입금되는 순간부터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개인적인 연락은 금지야. 라고. 연락하지 말라면서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그녀는 가방에 펜을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첫 질문을 건넸다. 하나만 묻자. 너 몇 살인데 초면에 반말이냐? 하하, 미안.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존댓말을 제대로 못 배웠어. 21 라며 그녀는 당당하게 웃으며 대답해버리고는 장갑과 핸드백을 챙겨들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숙녀에게 나이를 묻는 건 굉장한 신뢰라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어. 내일 출근할 땐 매너도 챙겨서 오도록 해. 그럼 이만. 나는 움직이길 포기한 채 자리에 앉아서 또각또각 계단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와의 거리 1m. 덤불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꽃을 더듬는 내 손은 거두지 않는다.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이므로. 조르주 상드. 상처. 이른 저녁부터 자유로가 일하고 있는 잭슨바에 갔다. 가게 앞에는 커다란 고래가 숨을 쉬듯 비눗방울이 퐁퐁 뿜어져 나와 바람에 흩날렸고,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낮에도 길을 잃을 만큼 어두운 복도가 펼쳐졌다. 달콤하고도 이국적인 냄새가 퇴폐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퇴근길에 들른 회사원 서너 명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기네스 한 잔을 앞에 둔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흘러나오는 팝송에 대화가 전부 묻혔다. 떠들지 말고 맥주나 마시라는 자유로의 메시지였다. 나는 바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자유로는 얼음이 가득 담긴 온더럭 잔에 카페라떼와 꿀, 그리고 잭 다니엘을 섞어 나에게 건넸다. 머리를 쓸어 넘기는 곱상한 손에는 반지가 적어도 7개쯤 끼워져 있었고, 푹 파인 셔츠 아래 다부진 가슴이 흘깃 보였다.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던 놈이라 자기애가 넘쳤다. 자기 자신보다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여자를 사귀지 않는다. 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굳이 부정하지 않고 그걸 즐기는 취향 하나는 확실한 놈이다. 내 휴대폰 화면에는 갑이라고 저장된 그녀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제주도에 다녀온 후로 벌써 이틀째 연락이 없었다. 통화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마시지도 않는 술잔을 앞에 놓고 달그락달그락 얼음을 굴렸다. 여자 생겼냐? 자유로의 질문에 피 꺼지는 웃음을 날렸다. 여자는 무슨... 그럼 누구 전화 기다려?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라며 한숨은 뭐야? 자유로는 혀를 끌끌 차며 위로한답시고 더러운 얘기를 시작했다. 누군가가 너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알려줄까? 됐어. 화장실에 데려다 앉혀봐. 됐다는데도 굳이 말을 할 거면 왜 물어본 거야? 어쨌든 화장실에 데려다 앉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결국은 더러운 얘기를 귀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똥 안 싸는 사람 있을 것 같냐? 그런 사람은 없어. 쟤 아무리 잘났고 돈이 많아도 다들 똥은 싸거든.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공평한 인간이라는 뜻이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바지 내리고 변기에 앉아서 똥 싸는 모습 상상해봐. 변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같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다 별거 아닌 게 돼. 울컥 욕이 나오려는 걸 참았다. 그녀를 상대로 그따위 상상이라니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때 착하니 금발머리를 찰랑거리며 잭슨으로 들어왔다.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착한을 향했다. 얼굴에 조명을 켠 듯 대놓고 화려한 외모는 어딜 가나 눈에 띄었다.
알바 뛰느라 세상에서 제일 바쁜 전세계가 여긴 웬일이야? 밤까지 세워가면서 하는 일 아니었어? 칸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오늘은 휴가. 완전 꿀알바네. 유로야, 나도 3개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걸로. 중2 때부터 절친이었던 자유로와 착한은 형제나 다름없는 녀석들이었다. 한 놈은 엄마 같고 한 놈은 아빠 같다. 엄마와 아빠의 안 좋은 점만 닮아 자유로는 잔소리가 심하고 착한은 매사에 건성건성이라는 뜻이다. 둘이 싸울 땐 마치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유로는 칸의 꽃무늬 셔츠를 질색하고 칸은 그 질색하는 표정에 희열을 느끼는, 한마디로 멍청이들이었다. 유로는 칸 앞에 술잔을 놓아주며 셔츠를 지적했다. 짙은 보라색 바탕에 노란 꽃무늬가 프린팅된 셔츠였다. 우리 큰 이모도 그딴 셔츠는 안 입어. 언제 한번 네 옷장이 불에 다 타버렸으면 좋겠다. 꽃무늬 화려한 셔츠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 그 셔츠가 본인에게 잘 어울린다고 착각하는 것과 동시에 나 아니면 누구도 소화할 수 없다라는 미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더 심각한 건 그런 놈이랑 같이 다니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게이로 본다는 거지. 내가 여자 못 사귀는 이유에 너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나에겐 셔츠를 지적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칸은 의뢰 그렇듯 유로에게 찡긋 윙크를 날리고는 나에게 질문을 건넸다. 새로 시작한 알바는 할만해? 그녀와의 계약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친구들에게는 3개월짜리 단기 알바라고 둘러댔다. 뭐 나름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내 대답에 유로가 얼음을 입에 물고 설교하듯 떠들어댔다. 그 적응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어떤 일이든 적응하지 않도록 조심해. 일단 발을 담그고 적응하기 시작하면 안정감이라는 위험한 감각이 생기게 되지. 그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워져. 계속 하던 일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 일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져 버린다고. 그 말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굳이 따지자면 똥도 아니야. 뭐 하는 일인데? 칸의 질문에 유로가 끼어들었다. 전 세계가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지. 여자 아니겠냐? 너무나 정확한 지적에 반사적으로 뜨끔했다. 누가 들으면 내가 여자나 등쳐먹는 놈인 줄 알겠다.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목표와 철칙을 가지고 계약에 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닌 건 아니지. 맞는 건 맞는 거고. 유로는 다 안다는 얼굴로 잔을 들어 꿀빛이 나는 술을 꿀꺽꿀꺽 마셨다. 나는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역시나 그녀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잭슨바에서 나온 우리 셋은 늘 가던 클럽에 갔다. 메인 컬러가 핑크라 조금 더 히스테릭한 클럽 안은 EDM과 레이저, 시시덕거림과 끈적거림, 그루브, 알코올, 이산화탄소가 뒤섞여 아드레날린을 대량 생산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6일을 오던 클럽인데도 매주 월요일은 클럽 휴무다. 평소와 다르게 속이 메스꺼웠다. 알 수 없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는 커다란 울림이 되어 빙글빙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중요한 약속을 10분 남겨두고 도로 한복판에 갇힌 기분이었다. 여태껏 속이 울렁거릴 만큼 중요한 약속도 없었지만 지금 내가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당장이라도 먼저 전화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걸 참느라 팔다리가 쑤셨다. 그 새침한 얼굴이 왜 보고 싶은 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원일 모를 초조함에 현기증마저 나기 시작했을 때 재킷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잠깐만. 안기다시피 기대있던 여자의 팔을 걷어낸 후 후다닥 화장실로 달려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지금 와줘.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가 택시를 잡았다. 화장실에 들어가둔 유로가 따라 나왔다. 야, 전세계! 어디가? 알바하러. 택시 기사로부터 무려 20개 이상의 질문을 받았지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건 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의 문제라고 본다. 와달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당장 목이라도 맬 것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무사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팝콘과 영화.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톨스토이. 제이와 뭔가 특별한 걸 할 생각은 없었다. 특별한 건 이미 날마다 넘치도록 하고 있으니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남들 다 하는 평범한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좌석이 6개밖에 없는 소규모 영화관은 약 20분짜리 단편 독립 영화를 상영했다. 그녀는 3편을 골랐고 팝콘과 콜라를 사들고 입장했다. 극장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극장 안에는 우리 2사람 외엔 아무도 없었다. 어두운 극장 안, 팝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숨죽여 영화를 관람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시작된 영화는 화려한 액션이나 그래픽 없는 평범하고 단순한 러브스토리였다. 제이가 이따금 내 귀에 대고 저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나 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라든가 저러다 헤어지는 거 아니야? 난 새드 엔딩은 싫은데 역시 해피엔딩이 좋아 라는 말을 속언대면 나는 대답 없이 콜라만 마셨다. 영화 내용이야 아무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됐다. 졸음이 쏟아지는 걸 겨우 참았다. 영화가 2편째 넘어갔을 땐 아예 팔걸이에 비스듬히 턱을 개고 영화 대신 그녀를 보았다. 시시각각 표정이 변할 때면 나도 따라서 인상을 쓰기도 하고 코를 찡긋하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한 번을 안 돌아본다.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듯 스크린만 응시하는 말짱한 얼굴에 철벽을 쳐놨나 싶다. 팝콘에 손을 집어넣을 때 일부러 동시에 손을 넣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이는 유유히 내 손을 지나쳐 팝콘을 입에 넣고 영화에 집중하기 바빴다. 티나지 않게 몸을 기울여 그녀의 향기를 맡았다. 약간 개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영화가 끝났을 때 나는 자포자기한 듯 의자에 기대서 눈을 감았다. 그녀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여긴 영화관이지 숙박업소가 아니거든요. 나도 알아. 슬쩍 눈을 떴다. 재미없었어? 인내심 테스트하는 줄 알았어? 테스트할 인내심도 없지만 자리를 정리하고 나와 골목을 잠시 걸었다. 평일 오후의 골목길은 한적했다. 바람 한 줄기 끼어들지 않았다. 왠지 개똥을 발견하면 그녀가 깍 소리를 지르면서 혹시라도 그걸 밟을까봐 내 옆으로 붙을 것 같았지만 이 동네 골목엔 그 흔한 개똥 한 덩어리도 없었다. 우리는 언제나 유지했던 거리만큼 떨어진 채로 보폭을 맞췄다.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입김이 흩어지는 걸 바라보며 골목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걸었다. 나도 영화 주인공이 되어보는 게 소원이야. 이건 비밀인데 미리 말해두자면 엄청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
내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버킷리스트 중 하나거든. 물론 주인공은 나야. 감독도 나. 넌 촬영 감독을 시켜줄게. 말만 들어도 엄청나서 모르는 게 나을 뻔했어. 우리는 무해한 단어들로만 대화를 이어나갔다. 대화의 지분은 그녀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 감명 깊게 본 영화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녀가 읽은 책에 관한 이야기들은 내 관심을 끌진 못했지만 나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를, 이 길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다. 한참을 걷다가 막다른 골목에 멈춰섰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몸을 돌려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게 웃겼는지 그녀는 소리내지 않고 한참을 웃었다. 웃는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찡했다. 굵은 눈송이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눈곱 모양의 결정이 선명하게 보이는 한방눈 한 송이가 그녀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스르르 녹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눈에 보이는 한 장면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나를 보며 예쁘게 웃었다. 내일은 우리 결혼식이야. 설레서 잠 못 잘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나도 라고 대답하려다 결국 하지 못했다. 페이크 웨딩.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법정. 무소유.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러 왔으니 일단 그것부터 하기로 했다. 제이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뱉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겼다. 그때 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저기 신랑 신부님, 촛불을 켜는 게 어떨까요? 보통 결혼식 가보면 양측 어머님이 나와서 화촉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던데. 당나귀 주인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라이터에는 쇼 단란주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단상 양쪽에 놓인 초에 불을 붙였다. 분위기가 확실히 아늑해졌다. 제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속삭이는 목소리가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사랑을 한다는 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걸 하기 위해 잃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계획해 놓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간혹 나 자신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그 무모한 일을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는 사랑의 맹세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맹세일지도 몰라. 거기까지 말하고 살짝 고개를 든 제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신랑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살포시 내렸다. 신부의 화장이 평소보다 더 옅었다. 인조 속눈썹이나 마스카라 따위가 칠해져 있지 않은 속눈썹은 가지런하고 청결했다. 나긋나긋 깜빡거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제이는 아까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한번 그 어리석은 일을 해보고 싶었어. 역시 나는 바보인가 봐. 바보로 태어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자, 그럼 시작할게. 그녀는 나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맹세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모든 순간 당신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나의 영혼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다는 말처럼 당신을 소유하려 하기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맹세합니다. 생의 마지막 날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면 당신과 사랑했던 기억을 가져가겠습니다. 비록 삶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랑만큼은 다른 무엇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차게 피를 뿜어대는 심장 때문에 온몸의 혈관에서 파도가 치는 기분이었다. 제발 나대지 마라, 심장아. 자, 이젠 네 차례야. 맹세를 마친 제이는 그 깊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정신이 아득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가 했던 말들이 뇌에 박혀서 사고회로가 정지된 것 같았다. 너만 하는 거 아니었어? 나도 해야 해? 분위기 깨지 말아줄래? 굳은 일 가능하다며. 도저히 입에 떨어지지 않았다. 영혼도 사랑도 맹세도 어느 하나 명확한 뜻을 아는 단어가 없어 전달할 방식을 찾지 못했다. 실망한 그녀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축가를 부를게. 노래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축가를 자청했다. 반주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작은 교회 안에서 하객 4명을 앞에 두고 축가를 불러야 하다니. 어째서 하루도 정상적인 날이 없는 걸까? 그래도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보았다. 나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가 손을 잡았다. 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나만의 계절. 지금껏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까. 조용히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모두들 숨을 죽였다.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아름다워. 처음 모습 그대로 눈부셔. 예전보다 지금 더 설레어. 매일 널 볼 때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결혼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로 시작된 장난이었다. 그런데 왜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대로 머무르고 싶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라는 계절 안에서. 결국 제이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볼을 따라 흘러내렸고 도로타와 임 실장도 훌쩍이며 눈가를 적셨다. 후렴구는 새 여자의 콧물 들이켜는 소리와 눈물 삼키는 소리에 뒤섞여 뭔지 모를 노래가 되었다. 그때 교회 문이 열리고 고은아 여사가 들어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돈에 휘둘리는 사람도 문제라며 나와 제이를 꾸짖었던 그녀다. 장난도 정도껏 하라는 말에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쯤 되면 장난이 아니었다. 노래는 끝났어. 맹세는 이걸로 대신해. 나는 슈트 안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페이크 웨딩이어도 나름 결혼식인데 반지 정도는 준비하는 게
매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젯밤 급하게 동네 금은방으로 가서 아무거나 골랐다. 물론 반지 사이즈도 모른다. 워낙 손가락이 가늘었으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로 샀다. 반지 케이스를 열어 제이 두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반지는 조금 헐렁했다. 혹시 모르니까 자리는 비워놔야지. 네가 말한 기적이 일어날지도. 언젠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껴. 그 전에 나와의 계약은 끝이 나겠지만. 그녀의 눈에서 차오른 눈물이 쉴 새 없이 볼을 적셨다. 심장이 멎다. 가보지 않은 길을 골라 그 길에 끝까지 가보리라. 장석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호텔 정문 앞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다. 압도적인 허탈감과 무력감. 비까지 온다. 한겨울에 눈 대신 비를 맞으니 신세가 더 처량해졌다. 얼굴에 후두둑 떨어지는 빗물을 손으로 닦아내는 내 모습이 꼭 우는 것처럼 보여서 젖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인도는 진창으로 바뀌었다. 검은 아스팔트 냄새가 올라왔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필연성과 잔인함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녀와 나를 둘러싼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지나치는 낯선 사람들의 평온한 얼굴에서 나는 더 큰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맹정신으로 있기 싫어서 자유로를 찾아갔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얼굴은 죽을 상이고. 그 말을 무시한 채 앞에 놓인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팔꿈치 사이로 고개를 떨궜다. 잠시 후 놀란 듯한 유로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울어? 나는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안 울어. 그냥 미칠 듯이 착잡해서 그래. 9살 이후로 울어본 기억이 없다. 9살 때 아빠가 귀여운 메추리 새끼들을 사다 주셨고 나는 잘 키우고 싶었다.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오며 가며 인사도 건넸다. 그러다 냄새가 나길래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다. 젖은 몸을 말려주고 가지런히 널어놓았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 새 새끼들은 목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았다. 나는 그 이후로 메추리알을 먹지 않는다. 바카디를 5잔째 놓아주던 자유로는 잔에 레몬 조각을 넣으며 제이의 간에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 너네 둘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당사자인데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영 모르겠다. 무슨 일을, 아니면 사랑을 이렇게 거지같이 하는지 다 걷어치우고 싶지만 이 복잡하고 짜증나는 감정은 걷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방에 달라붙는 거미줄 같았다. 나는 평소 잘 마시지도 않는 술을 연거푸 털어넣으며 푸념하듯 질문을 건넸다.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서 꽃씨 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심을 수야 있지. 꽃 볼 생각은 없고 그냥 심는 데 의미가 있다면. 아니면 꽃을 본인이 보려는 게 아니라 남아있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심을 수도 있잖아.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서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찍는 것? 설마
저승 가서 보려고 찍겠냐? 자신의 모습을 누구한테 남겨주려고 찍는 거겠지? 영화 내용이 어떤 건데? 영화의 내용이 어떻든 제이는 그 추운 날에도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었다. 죽는 장면에서도 살아 돌아오는 장면에서도 드레스 자락을 휘날렸다. 마치 여신 같았다.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에게 남기려고 한 걸까?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서 어중간하게 슬펐다. 사랑은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내 멍청한 질문에 자유로의 멍청한 대답이 돌아왔다.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하잖냐? 목에 두른 화려한 스카프를 휘날리며 펍 안으로 들어온 차카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인간 같았다. 아니,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 혹은 다른 은하계. 껄렁껄렁 내 옆에 앉으며 오다 주웠다는 종이 가방을 휙 던지듯 나에게 건넸다. 나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 바 테이블 위에 올렸다. 뭔가 싶어서 상자 안에 든 물건을 꺼냈다가 다시 고이 집어넣고 착한에게 돌려주었다. 마른 세수하듯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착한 뒤통수를 한 대 갈겼다. 아! 왜 때려? 오다 주웠다고? 어떤 미친 인간이 길에 바이브레이터를 흘리고 다녀.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데? 어이없는 내 표정에 착한은 어깨를 으쓱하며 김칫국 마시지 마 라고 말했다. 이 상황에 김칫국이 결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원래 그런 놈이었다. 녀석은 다시 종이 가방을 내 앞으로 떠넘기며 내 선물이 아니라고 했다. 제이 선물이야. 그래서 한 대 더 갈겼다. 차라리 내 선물이었다면 그려려니 넘어갔겠지만 자위기구를 제이에게 갖다 주라는 말에 열이 올랐다. 미쳤냐? 너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뭐가 낫다는 거야? 너 같은 놈을 사랑하느니 스스로 사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넌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놈이 아니잖냐? 삶의 대가란 이런 거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부정하는데 원치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내 과거에 대한 평가를 적나라하게 받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제이는 나 같은 놈을 사랑하지도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녀는 이미 넘치게 갖고 있었다. 남은 시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걘 행복을 남한테 기대지 않아. 행복이 걔한테 기대곤 하지. 그래서 그녀에게 내가 필요 없는지도 모른다. 빠져 죽을 각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었다. 윌리엄 서머셋 모험. 거실에 그녀와 마주 앉았다. 하지만 나를 보지는 않았다. 도르타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추운데 오래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왔더니 눈이 뜨겁고 몸에 힘이 없다. 할 말 있으면 얼른 하고 가. 나 몹시 바빠. 나는 그녀의 옆 얼굴에 대고 말했다. 수술을 받든지 말든지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더 이상 설득 안 해. 설득할 방법도 이제 그럴 이유도 없고. 제이는 어떤 말에도 반응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계속 혼자 떠들었다. 나를 밀어내려는 이유가 뭘까 밤새 생각해봤어.
혹시라도 너 죽은 뒤 내가 슬퍼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왔어. 너 죽었다고 해서 밥도 못 먹고 슬퍼하거나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거나 다른 여자 못 만나고 널 그리워하거나 그럴 일 전혀 없다고. 씩씩하게 밥 잘 먹고 회사에 취직도 하고 너보다 더 예쁜 여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 거야. 널 기억할 자신도 없어. 그래서 그냥 기억하지 않으려고. 너에 대한 기억 다 지워버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창 쪽으로 돌아가 있던 그녀의 고개가 정면을 향했다. 깊은 바다에 푹 담갔다가 건져 올린 유리구슬처럼 잔잔하게 부서지는 고요한 빛과 물기를 담은 눈동자가 나를 보았다. 착각하지 마. 난 내 몸 걱정하기에도 벅차. 네 걱정할 여유 따위 없어. 그럼 왜 나를 밀어내는 건데? 버킷리스트 아직 남았잖아. 그것만이라도 같이 하게 해줘. 너 죽을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네 옆에 있을게. 네 말대로 계약은 끝났어. 9억 입금해. 라고 그녀가 말했다. 9억 입금하면 나 너 사랑해도 되냐? 다시 창으로 고개를 돌린 그녀의 코끝이 붉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투명한 손등에는 파란 핏줄이 비쳤다. 점퍼 주머니에서 꺼낸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다. 카페 바닥을 1시간 넘게 기어다니며 찾은 반지였다. 제이는 손에 끼워진 반지를 지그시 내려다보다가 손등이에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렸다. 그 눈물방울은 나비의 날개짓만큼 큰 파동을 일으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쓰나미 같은 세력으로 나를 덮쳤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던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어공주는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게 맞다. 미안해. 사과를 건넸다. 고통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무는 그녀를 살며시 안았다. 끝까지 내 마음 숨기지 못해서 미안해. 제이는 자신의 왼쪽 가슴을 꾹 움켜쥐었다. 숨쉬는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몸을 떼고 상태를 살폈다. 눈 감은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잡고 있던 손이 아래로 툭 떨어졌다. 잘 익은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툭. 제이야! 제이야! 얘 또 왜 이래? 아씨, 뭐 말을 못해. 야, 엄마 일어나! 정신 차려! 소란에 에이든이 달려나왔고 또다시 심장 충격기가 붙었다. 벌써 두 번째 심정지였다. 제이는 방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의료 장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터키산 수제 카펫은 기계들에 눌려 굵직한 보조개를 만들었다. 우아하고 아름답던 제이의 방은 이제 마치 고급스러운 응급실을 연상케 했다. 병실과 침실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건 그녀의 병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매일 밤 병실도 침실도 아닌 곳에서 잠들어야 하는 제이가 안쓰러웠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처치에 위급한 상황은 벗어났지만 제이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고 했다. 잦은 심정지는 곧 심장마비로 이어질 거라는 절망스러운 얘기를 들었다. 에이드는 능숙하게 제이의 손목에 주사바늘을 꽂았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야윈 그녀의 얼굴이 더없이 애처롭고 가여웠다. 손댈 수 없는 뿌연 빗속에 갇힌 듯 보였다. 아주 먼 미래로 보내지기 위해 급속 냉동을 기다리는 선택된 인간. 누구의 허락도 없이, 심지어 당사자의 허락도.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제이를 선택한 타당한 이유를 밝힐 때까지 붙박이장 안에 가둬놓고 지켜보게 하고 싶다. 내 심장을 묶은 맷돌이, 슬픔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던 무지갯빛 거품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장면을. 방을 나가려던 에이든이 나를 보고 나오라는 듯 고개짓을 했다. 잠깐 휴식이 필요해요. 자게 내버려둬요. 못 본 척 침대 아래 앉았다. 누가 깨운대요? 혹시 자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그냥 옆에 있기만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나가봐요. 자다가 무슨 일 생길 경우보다 그쪽이랑 같이 있을 때 무슨 일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요. 누가 들으면 내가 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줄 알겠다. 억울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을 기운도 없었다. 그냥 옆에 있고 싶다는 말에 에이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이불 속에서 제이의 손을 찾아 가만히 내 입술에 대어보았다. 얼린 비누처럼 차갑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났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너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은 눈, 굳게 닫힌 입술은 그대로였다. 대답하지 않을 걸 알면서 묻고 싶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너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이는 대답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어느 포인트에서 심쿵했는지 알려줘야 다음부터 조심하지. 그렇게 예고 없이 쓰러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한다는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네. 그래서 너 잘 때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나중에 못 들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게 다 심장 보호를 위해서니까.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흐릿한 눈동자로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보일 듯 말 듯 웃었다. 나를 보고 웃은 것이 맞나 싶은 생각에 얼굴을 들이대고 손을 휙휙 저어보았다. 푹 하고 터지는 그녀의 웃음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짙은 눈동자로 다정하게 나를 보았다. 성숙한 인간이라면 자신이 뛰어드는 물이 얼마나 깊은지 정도는 알고 나서 뛰어드는 법이야. 구명조끼도 없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른 채 무작정 뛰어드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내 말을 들었나? 질문에 대한 답인가? 그녀의 말은 최초의 진심처럼 들렸다. 그녀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걱정은 아주 오래 기다려온 버스처럼 내 앞에 섰다. 어딘지 모를 곳에 홀로 서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녀의 눈이 나에게 묻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겠냐고. 답례로 어린아이 같은 미소와 새침한 눈길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나에게 주겠노라고. 내 대답에는 한치의 주저나 망설임도 없었다. 빠져 죽어도 상관없어. 작별 인사. 행복하게 떠날 수 있길.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길. 프리다 칼로.
눈을 뜬 건 다음날 오후 3시가 넘어서였다. 꿈에 제이가 나왔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생생했다. 그러다가 곧 작은 빛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덜컥 불길한 예감이 스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걸려온 전화는 없었다. 부랴부랴 씻고 병원으로 달렸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제이는 임 실장과 테이블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카드를 손에 든 채 깔깔깔 웃다 말고 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병실 문을 열기 전에 노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매너야. 그것도 몰라? 병실 안에는 커피 향이 솔솔 풍겼다. 다행이다. 아직 안 죽어서. 진심 가득한 내 말에 질색하는 반응이 돌아왔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 안녕하냐고 물어야 정상이잖아. 제이 옆에 털썩 앉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마셨다. 임 실장은 커피를 가져오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해 주었다. 하루 안 봤다고 그새 얼굴을 잊어버릴 뻔했다. 하얀 얼굴에 검푸른 눈동자, 입술에 뭔가를 발랐는지 촉촉하다. 양갈래로 따은 머리가 귀여워서 한쪽 가닥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았다. 여고생이야? 긴 머리가 거추장스럽다고 했더니 엄마가 따아줬어. 귀엽네. 귀엽다는 말에 그녀는 잔뜩 눈을 흘겼다. 이유는 모른다. 묻지도 않았다. 죽기 전에 남은 버킷리스트를 실행해야 한다며 그녀는 오늘 작별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고서는 정말로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마주보고 그동안 고마웠어. 잘 가. 라고 말하고 킥킥 웃었다. 나는 그녀의 인사를 지적했다. 가는 쪽에서 남는 쪽에게 인사를 할 땐 잘 가가 아니라 잘 있어 라고 해야지. 교복은? 가져왔어? 라고 그녀가 물었다. 며칠 전 가지고 나왔다가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집에 갖다 놓았다.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입고 나가지도 못한다. 교복 입고 병원을 어슬렁거리다 죽으면 역대급 병원 괴담이 탄생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중에 날씨 따뜻해지면 입고 나가자. 지금은 추워서 안 돼. 아니, 지금 해야 해. 당장. 수술 끝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수술 받을 생각 없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퇴원할 거야. 그녀가 말한 상황이라는 게 나아질 수도 있는 건가 의문이 들었다. 병원에 얌전히 있다가 수술 받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 나는 지난 며칠간 심장병에 관해 조금 공부를 했다. 그 전까지는 내 혈관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상대정맥, 하대정맥, 관상동맥 같은 생소한 혈관의 이름들을 이번 기회에 무작정 외워버렸다. 지식백과든 블로그든 닥치는 대로 심장 이식 수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심장 이식 수술은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로 샀던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후기가 좋았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이던데? 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현대의학에서 간단하고 안전한 심장 수술 같은 건 없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문어로 태어나든가. 문어는 심장이 3개라더라. 이번 생은 어쨌거나 심장이 하나니까 고쳐서 써야지. 수술 받고 교복 입어. 오늘 입을 거야. 가져와. 제주도 방어회만 맛있는 게 아니다. 구룡포 가메기 먹어봤냐? 끝내주거든. 그것도 먹으러 가야지. 사르르 녹는다는 그 표정으로 가메기 녹여먹는 명장면 유튜브에 올리면 1억 뷰 찍을지도 몰라.
수술대 위에서 죽는 건 내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야. 난 우아하게 죽고 싶어. 우아하게 죽고 싶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또 한 번 들어야 했다. 속이 쓰려와서 없던 위궤양이 생길 것 같다. 중내산해 하면서 수술 안 받겠다고 우기는 건 우리 할머니 고집이랑 똑같다. 주변 사람들을 마냥 애타게 만들면서 속을 뒤집어 놓을 심산인 것이다. 변기물에 코 박고 죽고 싶냐? 욕실에서 쓰러졌다는 애가 후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버텨봐야 소용없어. 심장 한 번만 더 멈추면 네 동이고 뭐고 없이 그냥 확 떼어내고 받고 달아버릴 테니까. 냉소적인 내 말에 그녀는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에 반응하듯 몸서리를 쳤다. 내 죽음을 방해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마. 죽는다는 소리도 지겹다. 딱히 다른 재주도 없지만 죽음을 방해하고 말고 할 재주는 더더욱 없어서 코웃음이 났다. 침대 대신 관짝 하나 갖다 놔줄까? 자려면 아예 관에 들어가서 눕지 그래? 내 농담에 제이는 가만히 나를 보았다. 말이 지나쳐. 뭐가 지나쳐? 더한 말도 할 수 있어. 그만하고 싶어. 제이는 지친 걸음으로 침대에 누웠다. 늘 해왔던 작고 사소한 말다툼마저 이제는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숨이 차고 어지러운 것이다. 병실은 한쪽 벽 전체가 창이었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에서는 시야에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하늘을 지칠 때까지 감상할 수 있었다. 창을 향해 웅크린 작은 등과 어깨를 볼 수 있다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동시에 슬프게 했다. 죽음을 앞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평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을 한꺼번에 맞는다는 것.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감정에 관여가 된 것 같았다. 여전히 창밖을 보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한 말과 행동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말과 행동이 될지도 몰라. 너랑은 아름답게 작별하고 싶어. 마지막이니 뭐니 하는 말버릇이 또 나왔다. 진절머리가 났다. 아름답게 작별하는 건 뭔데? 설마 내가 웃으면서 너한테 잘 가, 다음 생에 만나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지금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넌 나한테 할 말이 곱게 죽고 싶다는 말밖에 없어? 다른 말을 기다렸다. 내 모든 걸 무장해제시킬 한마디 말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예쁜 목소리로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웃으면서 작별하고 싶었는데 그건 곤란하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어. 잘 가. 리허설의 리허설.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 제일 의미 없는 말이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섞여 있지 않은 고마웠어. 잘 가. 아까 연습했던 것보다 더 어색했다. 눈물을 참는 그녀를 보는 게 힘들었다. 병실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와 버렸다. 우리는 극도로 예민했다. 기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층권과 멘트를 오갔다. 무엇이 서로를 위한 일인지 알지 못했다. 그만큼 절박했다. 나는 택시를 타야 한다는 것도 잊고 하염없이 걸었다. 저물어 가는 태양에 빌딩 사이가 벌겋게 물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문득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내장이 텅 빈 듯 공허했다. 걷다 보니 엠파이어 호텔 앞이었다. 도로타가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제이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놓인 화분을 챙겼다. 어느새 파란 새싹들이
손가락 한 마디만큼 올라와 있었다. 잘도 키웠다 싶어서 기특했다. 혹시라도 추위에 얼까봐 품속에 넣고 끌어안았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화분을 놓아두고 영상 장비를 챙겼다.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다투고 나왔어도 다시 병원으로 달렸다. 제이와 함께하며 생긴 버릇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하는 것. 병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다. 커다란 카메라 가방을 들고 들어서는 내 얼굴 위로 그녀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왜 또 왔어? 병실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갈 땐 언제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테이블을 끌어다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노트북을 켰다. 널찍하고 하얀 병실 벽은 프로젝터 속이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최대한 무심하게 대답했다. 호러 엽기 영화 편집 끝났어. 너 죽기 전에 봐야지. 병실 불을 껐다. 벽 전체에 커다란 화면이 잡혔다. 쇼팽의 즈큰 황상곡에 맞춰 빨간 드레스를 휘날리는 제이가 등장했다. 예봉상 정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인 분위기는 CG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제이의 빨간 드레스는 인생은 짧고 뭐 그런 정도의 예술이었다. 예상 외의 결과라는 듯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던 제이는 매우 심각하게 물었다. 내가 저렇게 생겼어? 대단히 잘난 줄 알았나 본데 생긴 대로 나온 거야. 우와, 예쁘다. 스스로에게 반했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제이를 보자 비식 웃음이 나왔다. 그런 뜻이었냐? 빨간 드레스의 제이가 심장병으로 죽고 하얀 드레스의 제이로 부활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이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화면에는 셔츠를 풀어헤치고 누워있는 내가 보였다. 카메라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까지는 담기지는 않았다. 제이는 심장 대신 석류를 베어먹었고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가 되었다. 키스씬이 병실벽 가득히 채워졌다. 병실엔 삐빅거리는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가? 너 심장 괜찮아? 맥박수 엄청 올라가는데? 모니터에는 매우 급하게 뛰는 제이의 심장이 고스란히 그려졌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묻는 내 말에 제이는 정색했다. 아주 괜찮으니까 걱정 마. 원래 이래. 평소에도 이렇거든. 2번 물어봤다가는 눈빛에 찔려 죽겠다 싶어서 내버려 두었다. 15분도 안 되는 짧은 영화는 끝이 났다. 어때? 만족해? 뭐 나쁘지 않아. 나는 베개 옆에 USB를 던져주었다. USB 여기 있으니까 저승 가서 염라랑 같이 보면 되겠네. 그녀가 눈을 흘겼지만 나는 왜? 너 죽드립 좋아하잖아 하며 노트북을 덮어 가방에 챙겼다. 죽드립은 뭐야? 툭하면 죽는다는 드립. 주섬주섬 영상 장비들을 가방에 넣고 테이블을 제 위치에 끌어다 놓은 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네가 다시 오는 바람에 작별 인사를 또 해야 하잖아. 투덜거리는 그녀를 무작정 안았다. 반쯤 누운 채로 나에게 안긴 그녀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앙상한 몸에서 달콤한 향기와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아서 힘껏 안을 수조차 없었지만 공허한 가슴을 채우는 방법은 이것밖에 생각나질 않았다. 내 팔 안에 갇혀
가슴을 밀어내는 두 주먹에는 힘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부드럽고 가녀린 몸이 내 안에 스며드는 듯했다. 볼을 맞대고 머리카락에 입술을 비볐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고는 절절하게 그녀를 느꼈다. 그녀를 통해 나를 느꼈다. 겪어보니 그렇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었다.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계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